413년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 태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 제20대 태왕으로 즉위했습니다. 고구려는 당시 최대 영토를 자랑하며 동북아시아 강국으로 자리잡았지만 왕의 교체는 외교적으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대비해 장수왕은 장사 고익을 진나라에 보내 붉고 흰말을 바치고 조공을 표했습니다. 이는 새 군주의 정통성을 외부에 알리고 안정적인 외교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진나라 안제는 장수왕을 고구려 왕이자 낙랑군공으로 책봉하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구려가 중국 왕조 체제 안에서 외형상 조공국의 위치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자주 외교를 병행하는 데 성공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414년 가을에는 기이한 새들이 왕궁에 모여들었고 겨울에는 사천 들판에서 흰노루를 사냥했습니다. 12월에는 눈이 5자나 쌓이는 대설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자연현상과 동물의 출현은 고대에는 하늘이 왕에게 뜻을 보인다는 천명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백성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왕이 하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믿음이 퍼졌고 이는 장수왕의 초기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419년 동쪽 지방에 큰 홍수가 발생하자 장수왕은 직접 사람을 보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당시 자연재해는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주요 요소였기에 왕의 빠른 대응은 군주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로도 작용했습니다. 이로써 장수왕은 민심을 얻는 동시에 안정된 통치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424년 신라에서 사신이 와 조공을 바치자 장수왕은 그들을 후하게 예우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에 대해 우월한 외교적 입지를 갖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가을에는 큰 풍년이 들었고 장수왕은 궁중에서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는 자연과 정치의 조화 속에 국운이 번창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보이며 군주와 신하 간의 결속을 다지는 상징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425년 장수왕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습니다. 북방의 위나라와의 외교는 단순한 예속 관계가 아닌 고구려의 자주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명목상 조공은 유지하되 실질적으로는 자율성과 독자적 정책을 펼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었습니다. 427년 장수왕은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대외 확장을 계속하기 위한 군사적 정치적 포석이었습니다. 평양은 한반도 중심부와 가까워 백제 및 신라를 견제하는 데 유리했고 경제적으로도 교통과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천도는 고구려가 북방 패권을 넘어 남방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436년 연나라가 위나라의 압박으로 점점 쇠락하자 연나라 왕 풍홍은 고구려에 의탁할 뜻을 비밀리에 전했습니다. 장수왕은 이를 받아들여 연나라를 사실상 흡수할 기회를 삼았습니다. 그는 장수 갈로와 맹광에게 병사 수만 명을 이끌게 해 연나라 수도 화령으로 보내 풍홍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고구려군은 연나라 성에 들어가 낡은 옷을 벗기고 무기고에서 정교한 무장을 지급하며 대규모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이후 풍홍은 용성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함께 고구려로 이주했고 고구려군은 이 이주 행렬을 질서 있게 호위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고구려는 연나라의 국력을 흡수하고 요동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했습니다. 437년 장수왕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습니다. 연나라 왕을 받아들인 것이 위나라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었기에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국제관계 속에서 조공을 일종의 외교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438년 고구려의 몸을 의탁한 풍홍은 점차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우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장수왕은 그를 평곽에 머무르게 했고 이후 북풍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또한 그의 시종을 빼앗고 태자인 왕인을 인질로 삼아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풍홍은 고구려에서 독립적인 정치적 입지를 유지하려 했지만 점차 통제 대상이 되면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자신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수왕은 이를 반역의 조짐으로 판단하고 풍홍과 그의 자손 10여 명을 북풍에서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또 다른 갈등을 낳았습니다. 송나라 사신 왕백구는 풍홍이 이끌던 병사 7천여 명을 데리고 고구려 장수 고구를 공격해 죽이고 손수를 생포했습니다. 장수왕은 왕백구가 고구려 군을 무단으로 공격한 점을 문제 삼아 그를 붙잡아 송나라에 돌려보냈고 송나라는 외교 갈등을 피하기 위해 왕백구를 감금한 뒤 석방했습니다. 439년 장수왕은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보냈습니다. 연나라 왕풍홍 사건 이후 고구려는 위나라와의 관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중 조공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고구려의 외교적 정세를 조율하고 북방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였습니다. 장수왕은 고구려의 대외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위나라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 남부로의 영향력 확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50년 신라는 고구려 국경에서 파견된 변방 장수를 기습해 살해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라
당시 고구려의 세력이 남쪽으로 뻗어나오는 상황에서 신라가 위협을 느끼고 선제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수왕은 크게 경로해 즉시 병력 동원을 준비했으나 신라왕이 직접 사신을 보내 사죄의 뜻을 전하자 전쟁은 일단 유보되었습니다. 이는 장수왕이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국제정세와 현실적인 손익을 고려해 실용적으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54년 장수왕은 마침내 병력을 보내 신라 북쪽 변경을 침공했습니다. 이는 450년 변방 장수 피살 사건에 대한 보복이자 신라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고구려는 이 시기 남진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었고 신라는 그 지리적 관문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격은 단순한 응징 이상의 전략적 의미를 가졌으며 고구려의 군사력이 신라 영토 깊숙이 닿을 수 있음을 과시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455년 장수왕은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보냈습니다. 풍옹 사건 이후 악화되었던 송나라와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였으며 고구려는 위나라에만 의존하지 않고 남조와도 균형 있는 외교를 지속하려 했습니다. 이 조공은 고구려가 양면 외교를 통해 국제적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462년 장수왕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보냈습니다. 이는 5세기 중반 위나라와의 우호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북방 외교를 견고히 하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요동을 포함한 북방에서의 안정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남진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배후 외교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463년 송나라 효무제가 장수왕을 거기대장군 계보이동 3사라는 고위 자기로 책봉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남조와의 외교에서도 상당한 위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장수왕의 다극적 외교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464년 위나라 문명태후가 고구려 왕녀를 위나라 황실에 드릴 것을 요구하자 장수왕은 이미 딸이 출가했다고 둘러댔습니다. 대신 아오의 딸을 보내겠다고 제안했지만 이후 그녀도 사망했다고 전하며 거절했습니다. 이는 위나라가 왕실 내부를 정치적으로 간섭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고구려의 자주적 대응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외형상 조공과 책봉을 받아들이되 내정 간섭은 철저히 거부하며 외교적 독립성을 유지했습니다. 467년 장수왕은 위나라에 조공을 보내 외교 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위나라와의 외교적 충돌을 피하며 내부적으로는 군사력 재정비와 남방 전략을 구체화해가고 있었습니다. 468년 장수왕은 말갈 병사 1만 명을 동원해 신라의 실직주성을 공격해 점령했습니다. 이는 신라 북부 국경에 대한 전방위 압박의 일환이었으며 450년대 초 신라와의 마찰 이후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신라를 군사적 지배권 안에 두려는 시도였습니다. 또한 실직주성 일대는 한반도 동남부 방면의 전략적 요충지로 향후 백제의 포위망을 형성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도 해석됩니다. 469년 장수왕은 위나라에 조공을 바쳤고 같은 해 가을에는 백제 병력이 고구려 남쪽 변경에 침입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이 시점부터 양국 간 충돌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는 백제의 공격을 내부 결속과 명분 강화의 기회로 삼고 이후 군사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470년 474년 장수왕은 해마다 위나라에 조공을 바치며 북방 정세를 안정시켰고 송나라에도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동시에 백제와의 전쟁 준비가 점차 본격화되며 군사력 집중과 남부 방면 병참망이 정비되었습니다. 곡물의 양이 이전보다 배로 늘어날 정도로 외교는 활발했으며 이는 고구려의 대외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평가됩니다. 475년 장수왕은 오랜 세월 동안 침묵 속에 준비해온 대백제 전략을 마침내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번 침공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고구려의 패권을 삼국에 천명하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군사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교, 정보, 심리전 그리고 전장의 칼끝까지 모든 수단이 총동원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작전의 서막은 조용히 그러나 결정적으로 열렸습니다. 고구려의 승려 도림은 계획된 탈출국을 감행하며 백제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는 고구려에서 도망쳐 나온 자라며 백제의 문을 두드렸고 백제는 그의 출신을 확인했지만 풍수에 밟고 인품이 온화하다는 이유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도림은 계로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 바둑판 앞에 앉았고 그 속삭임은 마치 청량한 바람처럼 궁궐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이내 폭풍이 되었습니다. 도림은 국가의 심장부에 병력을 모으는 대신 궁궐을 고치고 사찰을 세우고 토목공사를 벌이자며 왕의 귀를 파고들었고 백제의 국력은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소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장수왕은 병사 3만 명을 일거에 소집하여 한성을 향해 남하했습니다. 이번 전쟁은 국지전이 아니었습니다. 수도를 정조준한 총력전이었습니다. 고구려군은 말 그대로 파죽지세로 내달렸고 도중의 방어 거점들은 고구려의 내통한 지역 토호나 귀순자들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타고 피난민들의 절규가 하늘을 찔렀으며 백제의 도성은 순식간에 불안과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장수왕은 전술에서도 치밀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두 겹의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성의 내문을 완벽히 봉쇄해 도성의 숨통을 끊었고, 두 번째는 물자와 병력의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 내부를 고립시켰습니다. 고구려군의 화살은 빗발치고 백제 병사들은 무너지는 성벽 위에서 허망한 방어전을 벌였습니다. 도림의 손길로 아름답게 치장된 성벽은 결국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나흘 동안 이어진 공격 끝에 마지막 날 도성은 북문에 불화살이 쏟아지고 남문에 투석기가 터지며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왕궁 깊숙이 붉은 비단 옷을 입은 계로왕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앞에 선자는 고구려의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엔 백제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귀화한 백제 출신 장수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한 뒤 검을 들었습니다. 그 칼날이 계로왕의 생을 끊었을 때 그것은 단지 한 명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몰락이었습니다. 왕궁은 불탔고 고구려군은 남녀 8천여 명을 포로로 끌고 한성에서 물러났습니다. 수도를 잃은 백제는 문주왕이 급히 왕위를 계승하고 살아남은 신하들과 함께 웅진으로 도망쳐 새 수도를 세웠습니다. 한강 유역은 이제 고구려의 것이 되었고 고구려의 위세는 천하에 떨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모든 것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백제의 치욕과 신라의 공포는 곧 새로운 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고구려에 맞서기 위한 생존의 본능은 백제와 신라를 낮의 동맹으로 엮었고 이 동맹은 고구려 남하의 새로운 벽이 되었습니다. 장수왕의 승리는 압도적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저항의 씨앗을 뿌린 순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삼국의 균형을 다시 쓰는 결정적 분수령이었으며 고구려 중심에서 신라 중심으로 외교 지형이 이동하는 서곡이 되었습니다. 476년 장수왕은 백제 정벌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한강 유역에서 굳건한 패권을 선언했습니다. 한성은 불탔고 백제는 웅진으로 밀려났으며 고구려의 깃발은 남방의 요지마다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환호 속에서도 장수왕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한성을 차지한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남쪽으로는 백제가 다시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신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구려의 남하의 위기의식을 느낀 신라는 백제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려 했고 이는 훗날 낮의 동맹으로 이어지는 복선이었습니다. 장수왕은 이를 간파하고 한강 일대에 군영과 군창을 설치하며 점령지에 대한 통치를 체계화했습니다. 각성에는 충성도가 높은 장군과 대신을 배치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물자 지원과 토지 정비도 병행했습니다. 특히 장수왕은 점령지 주민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 고구려식 법령과 백제식 전통을 절충하는 유화정책을 폈습니다. 일부 백제 귀족들에게는 자기를 주고 고구려 내 귀화 귀족과 혼인동맹을 맺게 하여 통합을 꾀했습니다. 또한 수도 국내성과 평양성 사이의 행정병참로를 정비하고 요동 방면에는 감시망을 강화하며 북방에도 빈틈이 없도록 했습니다. 이에는 외부의 칼끝보다 내부의 불씨를 끄는 데 집중한 시기였습니다. 장수왕은 오랜 전쟁을 치르며 느슨해진 귀족들의 충성심을 다잡기 위해 정내 조회를 강화하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조세와 병력 보고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무열대형의 개편, 궁궐 수비대 재조직, 지방 방어체계의 표준화 같은 일들은 모두 이해에 시작된 중요한 군제 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처럼 476년은 겉으로 보기엔 정적이었으나 실상은 전승 이후의 질서를 다지는 내실의 해였습니다. 장수왕은 승리 위에 안주하지 않고 백제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기반부터 짓밟고 있었고 이는 곧 삼국 균형의 축이 무너져가는 불안한 조짐을 의미했습니다. 바야흐로 고구려의 힘은 남쪽으로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고 신라와 백제는 그 그림자 아래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477년 고구려의 하늘은 외적으로는 더없이 푸르렀으나 그 안쪽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풍엉이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북연의 마지막 황족이었고 북위의 추격을 피해 고구려로 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장수왕은 그를 받아들였고 평양의 황궁 한편에 자리를 내주며 만국의 군주에게 예를 다했습니다. 겉보기엔 우애였으나 속내는 달랐습니다. 고구려는 북연을 흡수하며 북방 지배의 명분을 강화하려 했고 풍엉은 그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상황이 변했습니다. 평양성이 안정되자 고구려 내부에서는 풍엉의 존재가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름한 황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북연계 유민과 귀족들은 갈수록 목소리를 키웠고 일부는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풍엉 역시 점점 고구려 안에서의 처우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그의 언행은 조심스러움을 잃어갔습니다. 장수왕은 이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기다렸고 정적이 실수하길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풍엉이 몰래 사신을 북위에 보내 자신을 다시 북연 황제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장수왕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풍엉을 체포하고 그를 따르던 귀족들과 사병 세력도 일제히 숙청했습니다. 풍엉은 더 이상 전 왕조의 상징이 아니라 반역자로 몰려 처형되었고 그의 무리는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고구려의 정치 구조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장수왕은 이 일을 계기로 평양 내부의 권력 분산을 경계하며 중앙 집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각 지방의 유력 귀족 가문에 대한 감시도 강화되었고
이후 등장하는 장수왕 말년의 철권 통치 기반이 이때 마련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숙청이 외부에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백제도, 신라도, 북이도 이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양은 겉으론 고요했으나 그 속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장수왕의 통치는 점점 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갔습니다. 477년은 장수왕이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위협을 먼저 제거하며 고구려 태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을 재확인한 해였습니다. 백제를 멸한 칼은 이제 자신 안에 그림자까지 겨누고 있었고 고구려의 정치는 점점 침묵 속에서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478년 장수왕은 전장 대신 외교의 무대를 택했습니다. 백제를 무너뜨리고 풍엉의 반역까지 숙청한 후 그는 더 이상 군사력만으로 고구려의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칼 대신 서신으로, 화살 대신 조공으로 삼국과 주변 강국을 조율할 때였습니다. 이에 고구려는 남조에 유송의 사신을 보냈습니다. 장수왕은 유송 황제에게 예를 다하는 글을 보내고 조공을 바치며 고구려왕 낙난군공이라는 칭호를 다시 부여받았습니다. 명분상으로는 남조의 책봉을 받는 신하였지만 실제로는 고구려가 남조를 외교 무대에서 능란하게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유송의 국경 너머에 신라와 백제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우위를 남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시기에 장수왕은 마치 서늘한 바둑의 고수와 같았습니다. 북위와 유송 두 강대국 사이에서 조공과 외교문서를 주고받으며 어느 한편에도 완전히 기울지 않고 필요할 때는 친한 척, 필요할 때는 거리두기를 반복했습니다. 유송의 책봉을 받으면서도 북위와의 무역과 외교를 끊지 않았고 국경지대에서의 충돌은 애써 확대시키지 않았습니다. 479년 남조에서는 유송이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인 제나라가 들어섰습니다. 왕조가 바뀌었지만 장수왕은 예의 그 신속함으로 곧장 제나라에 사신을 보내 새 황제에게 조공을 바치고 외교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대중국 외교에 있어 얼마나 노련하고 빠른 대응력을 갖추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제나라 또한 고구려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장수왕을 다시 고구려왕 낙난군공으로 책봉했습니다. 대외적으로 고구려는 연속된 책봉을 통해 국제 질서 속에서의 위상을 확보했고 이는 장수왕이 남아 정책을 잠시 쉬어가는 동안 얻은 전략적 정지점이었습니다. 480년 장수왕은 더 깊은 계산 속에 고요를 유지했습니다. 한강 유역의 군사거점은 여전히 고구려의 깃발 아래 있었고 백제는 아직 웅진에서 재정비 중이었습니다. 신라는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다음 공격을 두려워했지만 장수왕은 더 이상 섣불리 검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평양성과 국내성, 요동성과 남하지역을 잇는 물자 유통과 사신통로, 병참 기지를 재정비하며 내실을 다졌습니다. 한 번의 대전 이후 다음 전쟁을 준비하는 정적은 더욱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이 세 해 동안 장수왕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흔들림 없는 의지였고 그의 외교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남조와의 외교 관계는 고구려의 체면을 높이는 동시에 신라와 백제에게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게 하는 심리전이었으며 장수왕은 검을 다시 빼들 그날까지 지도를 재정비하고 있었습니다. 481년 장수왕은 침묵 속에서도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백제는 여전히 웅진에 움츠려 있었고 신라는 조심스레 동맹에 손을 내밀었지만 고구려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위협이 되었고 남방의 두 국가는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장수왕은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지만 궁궐 안과 지방 곳곳에서는 전쟁보다 더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가 주력한 것은 바로 내부 정비와 국방체계의 철저한 구조화였습니다. 그는 한강 유역의 주둔한 군사 조직을 평양 중심으로 다시 배열하고 도성 수비대와 변경 수비대를 이중화하였습니다. 고구려 특유의 기병 부대는 북방의 요충지로 재배치되었고 남방에는 요새형 병참기지들이 하나둘 더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재편은 고구려의 영토가 넓어진 만큼 생긴 취약지대를 보완하는 구조였으며 장수왕은 이를 통해 고구려 전체를 하나의 방패로 묶는 작업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482년 장수왕은 평양성을 더욱 확장했습니다. 이미 수도는 정치, 군사, 경제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는 여기에 정신적 구심점을 더하고자 대규모 불사와 종묘 개건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사업이 아니라 민심 결속과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전략이었습니다. 당시 평양성에는 불상과 사찰이 대거 세워졌고 지방 귀족들이 이를 후원하게 하여 그들의 자원을 자연스럽게 중앙에 집중시켰습니다. 이 무렵 장수왕은 자신의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 교육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황태자 고련 훗날 문자왕을 중심으로 왕실 내 교육 체계와 정치 훈련을 체계화했고 장차 고구려의 정통성과 군사 노선을 흔들림 없이 이을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는 장수왕이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제국의 설계자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483년 삼국 간 긴장감은 보이지 않게 요동쳤습니다. 백제는 웅진에서 국력을 다시 끌어올리려 했었고 신라는 백제와의 군사적 협력 강화를 꾀하며 점차 고구려 견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장수왕은 백제에 대한 제2의 공격 계획을 주변 대신들과 논의하였으나
신라와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실행을 보류했습니다. 이 시기 장수왕은 준비된 침묵의 정치로 상대방에게 스스로 지치도록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484년 장수왕의 말년은 겉으론 조용했으나 안으로는 거대한 왕국의 톱니바퀴들이 삐걱대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철권 통치 아래에서 불만을 품은 귀족 일부가 중앙에서 밀려났고 반대로 신흥 귀족들이 권력을 잡으며 내부 권력 구도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특히 요동과 남부 지방에서는 토호들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기 시작했고 이는 훗날 문자왕대의 숙청과 개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수왕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움직이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평양성 내부는 더욱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그의 명령 하나로 여전히 수만의 군사가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85년 평양의 하늘은 낮게 깔렸고 고구려의 태왕은 조용히 검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장수왕은 이미 전장을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의 명령은 아직도 국경의 산맥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해 그는 조용히 황태자 고련을 좌장으로 삼아 국정을 점차 이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었습니다. 장수왕은 한 명의 황태자를 단련시키기 위해 하나의 나라를 고스란히 실습장처럼 내어주었습니다. 고려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장수왕의 정치와 외교, 군사와 신하 다루는 법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배우던 인물이었습니다. 장수왕은 고련에게 직접 조공사절단을 꾸리게 하며 남조 제나라와의 외교를 시켜보았고 일부 지방행정의 군권을 맡겨 토, 귀족 통제 실습을 하게 했습니다. 장수왕은 자신의 왕자를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무게와 고도, 판단의 책임까지 함께 체득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486년 장수왕은 모든 귀족들에게 평양으로 소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분은 조정회의였지만 실제로는 전국 귀족들의 세력 분포와 충성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려는 정치적 정비였습니다. 일부 지방 호족은 이를 불쾌하게 여겼고 이들 중 몇몇은 불참을 선언하며 지방의 자치권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수왕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불참한 세력을 가차없이 숙청하거나 그 지역을 황태자 휘하의 신진 귀족들로 대체하면서 왕권 강화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갔습니다. 487년 한강 유역에는 웅진 백제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문주왕 이후 동성왕이 즉위하면서 백제는 신라와의 연맹을 강화하고 있었고 고구려의 남방 통제선에 미묘한 균열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수왕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다음 왕에게 남겨줄 시험지였습니다. 장수왕은 더 이상 검을 뽑지 않았습니다. 검은 이제 황태자에게 들려줘야 할 시대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488년에서 490년까지 장수왕은 병석에 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몸은 늙었고 기억은 흐려졌지만 하루에도 수십 차례 보고가 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결정은 태왕이 내린다는 구호를 허물지 않았고 최후까지도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권이란 죽음의 문턱까지 지켜야 할 무게였고 고구려는 그것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황태자의 정치 노선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고 고련이 실수할 때에도 오히려 그 실수가 끝까지 어떻게 수습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아버지 광개토왕에게 배운 마지막 교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태왕이란 스스로 일어나는 자의 자리라는 것. 491년 장수왕은 향년 9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394년에 태어나 413년에 즉위한 이래 무려 79년 동안 고구려를 통치한 군주로 세계사적으로도 가장 오래 재위한 군주 중 한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이 전례 없는 장기 집권은 단순히 수명이나 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권력 장악, 정교한 외교술, 냉정한 전략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 태왕으로서의 무게를 끝까지 짊어진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 고구려의 시대적 전환이었습니다. 겉으론 고련이 왕위를 이어 문자왕으로 즉위했지만 실상은 고구려가 제국의 확장기에서 내부의 균형기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새로운 정세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고 북방의 말갈과 거란도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장수왕이 떠난 후 고구려는 더는 그처럼 완벽한 균형추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장수왕의 통치는 정복의 역사이자 통합의 역사였고 그의 죽음은 제국이 가진 가장 단단한 기둥 하나가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고구려는 여전히 강대했지만 그 강대함을 설계하고 유지한 이는 분명한 사람, 장수왕이었습니다.